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의 전은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HIV 감염이나 동성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다가 작년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있었던 이제 성감염 관련한 그런 이제 포럼과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디셈버 퍼스트라는 그런 세미나에서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HIV 전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차단을 위한 노력인데요. 사실은 정말 저 말고도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과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의생명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논문이나 여러 통계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데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들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여기 작성한 파일은 여기 성광연구소에 파일을 드리고 갈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그렇게 파일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에이즈가 HIV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HIV 감염이 어떤가 좀 더 이제 고민해서 찾아본다고 하면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완치 가능한 시대로 성큼,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의 수명은 일반인과 비슷하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까? 사실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에이즈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타고난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보존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콘돔이 굉장히 효과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내용을 보면 조금 질문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사실은 에이즈, HIV 감염이 굉장히 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치료 가능한 그런 만성질환과 같은 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이게 이렇게 쉽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나? 그 다음에 이게 콘돔을 통해서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HIV 감염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가? 그러면 이러한 병을 정부는 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하여서 모든 진료비를 무료로 제공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HIV 감염, 이 에이즈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병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이제 불치해병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정말 이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조절 가능하고 이게 정말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병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다, 지금의 현상은 어떻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고 HIV라는 바이러스 균에 감염되고 나서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기해 감염 등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생각할 때 제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질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질환이 중하지 않다면 저희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에이즈가 얼마나 중요한 병인지를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생존율과 관련된 논문 2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 보시면 2009년에 한국, 대한민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HIV 진단 후에 평균 생존 기간이 16.7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치료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10년 생존율이 56에서 70%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문을 보시면 2020년도의 논문입니다. 총 80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그중에 71명이 사망하였고 진단 후에 사망까지는 6.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단받고 사망까지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런 통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사망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는 실제로 75에서 89세 대부분 돌아가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 암 환자분들은 어떨까요? 70에서 84세에 돌아가십니다.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간담도 췌장암 쪽은 50에서 84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암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고 안 좋은 질환이지만 실제로는 돌아가시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늦게 발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이즈는 어떨까요? 보시면 대부분 40에서 59세에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데이터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곳에서 그대로 다운받아서 분석을 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연도에 따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에이즈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빨리 감염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런 암보다도 훨씬 더 빨리 환자분들이 돌아가십니다. 이 에이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성매개 감염병입니다. 성매개 감염병이라는 것은 성행위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보시게 되면 매우 안 좋은 얘긴 하지만 2017년도 이탈리아에서 30대 남자가 8개월간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57명에서 32명이 전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병이 바로 HIV 에이즈 감염병입니다. 성매개 감염병은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매독, 임균, 클라미디아, 첨규 컨들론, HIV 등이 있지만 실제로 발생 빈도수로 본다면 HIV는 굉장히 낮은 포션입니다.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료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85%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HIV가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내포하고 있고 그 질환은 평생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진료비가 무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85% 이상의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매개 감염이기 때문에 이게 남성과 여성에서 어떤 비율로 나타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본다면 이 병의 특징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병은 대부분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행위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병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1에서 2배 정도, 약간 더 많다가 줄었다가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HIV 감염은 독특한 성격을 보입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비율의 정도가 2000년도에는 7.76배 정도 되다가 2020년도 들어와서는 21.4배입니다. 남성에서만 증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이렇게 우상향 증가하는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성매개 감염병과 다르게 남성 위주의 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남성에서 어떤 연령대에 많이 발생하느냐를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20에서 34세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젊은 연령층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20에서 34세의 남자 여자 비율을 그대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남자가 527명, 여자가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40.5배가 많은 거죠. 남자에서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10,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면 남자가 검사 양성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검사를 더 많이 한다면 그 환자 수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겠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층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에서 29세 남자 여자 HIV 검사당 양성률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15년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약간 이제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걱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검사를 받고 싶다 했을 때 검사를 받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0대 1 정도로 양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진단되는 그 당시와 감염의 행위에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20에서 34세를 HIV 진단되는 시기로 말씀드렸는데 이 진단되기까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감염 행위입니다. 성감염 행위가 되겠죠. 근데 최근의 논문들을 보시면 이 감염 후의 진단까지 보통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20에서 34세에서 7을 빼게 되면 13에서 27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게는 13세부터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제 한국 환자들 코호트 연구를 대상으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젊은 층에서의 HIV 전파 경로가 92.9%에서 호모섹슈얼, 바이섹슈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에서 위주로 많고 젊은 남자에 많고 특히 어릴수록 호모섹슈얼, 바이섹슈얼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그럼 이 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파되느냐? 남성에서 계속 전파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남성에만 특별히 많다고 하니까 혹시 남성이 특별히 취약한 것은 아니냐라는 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2020년도에 나온 애니제임이라는 논문을 보시게 되면 남자 여자가 이 HIV 감염에 걸리게 되는 확률이 그 위험도가 똑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HIV의 그 바이러스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균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남자에서 균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루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액입니다. 인체에서 HIV 균이 존재할 수 있는 체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양수, 침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액을 통한 감염 전달은 최근 국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정액입니다. 2012년도에 캐나다에서는 성행위별 전파율을 분석을 했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남녀 질 성관계보다 항문 성관계를 했을 때 이런 전파율이 최소 7.36배에서 최대 42.25배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고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게 되면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UNAIDS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경우인데요. 여기서도 글씨가 작긴 하지만 일단 이런 내용들을 적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항문 성교를 했을 때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UNAIDS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18년도에 여기 보시면 게이 혹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 위험도가 22배 또는 26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DC의 경우에서도 동일합니다. 대부분 남성 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이것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된다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 바로 질병관리청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IV 감염균을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그냥 적혀 있습니다. 남성에서 압도적이라는 내용도 거의 내용이 빠져 있고 항문 성관계, 남성 성관계라는 내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부분의 해답을 콘돔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카드와 유튜브, 웹툰 이런 곳에서 대부분 콘돔으로 이런 것들 다 막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올바른 내용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질병관리청이 이 콘돔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콘돔을 착용했을 때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두 번째는 콘돔 착용률이 지금 100%가 아닌데 100%까지 올리기 위한 연차별 목표와 정책적 방안. 세 번째는 만약 콘돔 착용이 100% 되기 전에 에이즈 감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부분. 네 번째는 콘돔을 착용했는데도 에이즈가 발생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되고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관리 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실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 대학생 6천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미 성경험자 중에 학문 성관계를 경험한 사람이 7.75%입니다. 청소년은 어떨까요? 2014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약 10%에서 호모섹슈얼 성관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게 2014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7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계속 남성에서 학문 성관계가 주된 경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학문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MSM,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에서 실제로 이 HIV 감염률이 높으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논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HIV 양성률이 4.4%, 1.9%, 6.5%입니다. 이게 낮은 수치로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일반적인 국민 비율에 비한다면 최소 71배, 최소 242배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에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가지는 그 그룹에 HIV 비유군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과연 성관계 대상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이 마지막 논문에서 한국의 108명의 그 MSN 그룹이 평균 나이가 32.3세인데 성관계 대상자 나이가 19세 이하 젊은 층이 3분의 1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나이는 32.3세이지만 그 성관계 대상자가 19세 미만인 경우가 3분의 1이라는 거죠. 굉장히 젊은 층과 학문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과연 콘돔을 잘 착용할까요? 앞에서 계속 콘돔이 충분하다라고 질병관리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콘돔을 항상 착용하는 경우가 26.4%밖에 되지 않고 2012년 논문을 조금 더 올라가서 약 46%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5년 논문에서도 여기서는 마지막 성관계 시 콘돔 사용률이 58.5%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과의 성관계 시는 오히려 콘돔 사용률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 또 있고요. 그럼 콘돔을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 사용한다고 보고를 하는데 콘돔을 그러면 사용하면 괜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콘돔을 사용하는 중에 찢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29.8%에서 40.4%까지 콘돔이 찢어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콘돔을 써도 찢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논문 대규모 실험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콘돔의 효과가 최대 72%, 62.9%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콘돔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 병이 치명적이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병이라면 이 정도 수치면 감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한번 걸리게 되면 앞서 보셨듯이 생존율이 20년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수치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착용할 것인가, 감염을 차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행정명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감염 가능성이 5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항문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 HIV 감염이 2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알려져 있는 결과들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콘돔만 충분하다는 것은 분명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사실들을 잘 알려줘야 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실제로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콘돔을 착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 HIV 전단율이 전파 위험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요. HIV 전파 위험들을 콘돔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콘돔을 항문 성관계를 한 경우에 항문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질성관계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문 성관계를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위험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략이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HIV 에이즈 질환 같은 경우에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진료비를 거의 100%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게 돼 있고요. 매년 약 3% 정도의 진료 수가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금액은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도인 이 서울에서도 이 관련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들이 이제 혜택 받는 것을 우리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HIV 환자 입원 기간을 한번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환자분들이. 그것은 아마 모든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분명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의 결과이긴 하지만 30세 HIV 환자가 1인의 사회적 모든 생애 비용이 약 6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HIV 질환 같은 게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희귀 질환과 난치성 질환이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희귀 난치성 질환에 적합한 질환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즈는 유전적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에서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이 2만 명 이내여야 하는데 아마 5년에서 10년 이내에 곧 2만 명이 돌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귀 난치성 질환을 근거로 하여서 환자들에게 모든 진료비리 혜택을 주는 것이 이제 곧 기준에 맞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예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디셈버 퍼스트 끝나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이런 이제 칼럼을 하나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칼럼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검출되지 않으면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이 메시지를 쓴다라고 얘기했고 감염인을 주제로 존중하는 예방 패러다임의 변화, 감염인이 자신의 삶과 건강을 스스로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준다라는 것이죠. 일부분 맞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한국에는 HIV 에이즈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빨리 도입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혹시나 일반인들과 감염자분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심어주지는 않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의미는 이 HAART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논문을 보게 되면 약 57개의 논문을 정리한 메타어널리시스 논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제로 에이즈 환자의 서바이벌은 10년에 2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를 받게 되면 61%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9%가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 수치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 HART라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 약물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들이 종류가 있지만 실제로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 약 28.3%, 17.6% 정도에서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을 때 초기 실패할 수도 있고 실제로 성공했다고 판단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러면 괜찮으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이레미아, 혈액 내에 이런 균이 없다, 거의 없는, 디텍션이 되지 않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6,0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치료를 받는 동안 이 바이러스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좀 확인해 본 데이터입니다. 보시게 되면 디텍셔널 리미트가 여기입니다.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디텍셔널 리미트 밑으로 내려오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나는 성관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적극적인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치료를 잘 받는 도중에도 전파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undetectable and untransmittable 이런 것만을 강조한다면 실제로 일반인들과 그 감염자 모두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도 기사를 찾아보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좋은 내용들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가정보건협회에서 약 2만 명의 대상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청소년들이 약 70~80%에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을 교육받은 적이 없고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이고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젊은 연령층에서 활발하게 왕성하게 전달되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저희도 알고 많은 분들도 제대로 좀 아시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